한 번만, 딱 한 번만 다른 사람과 함께 할 수 없을까? 서영이 그렇게 말했다. 그리고 그날 밤 준호는 말없이 그녀를 내쫓았다. 겉보기엔 평범하고 안정된 부부였다. 새 아이, 좋은 집, 괜찮은 직업. 하지만 그들 사이엔 조용히 균열이 생기고 있었고 그 틈으로 무언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스며들고 있었다. 12년 전 한 번의 흔들림 이후 서영은 말없이 가족 곁을 지켰다. 그런데 왜 지금 또다시 그 선을 넘으려는 걸까? 그녀는 정말 사랑에 빠졌던 걸까? 아니면 자신도 모르는 틈을 통해 무너진 걸까? 그날 오후 서영은 정장을 입고 택시에 올랐고 그녀가 돌아왔을 땐 더 이상 아무것도 같지 않았다. 겉으론 평온한 한 가정. 하지만 그 안엔 절대 들키지 말아야 할 진실이 있었다. 나는 박준호, 평범한 사람이다. 나이는 42, 키는 175cm에 몸무게는 70kg 정도. 갈색 머리카락에 짙은 갈색 눈동자, 건강한 체형을 유지하고 있다. 고등학교와 대학교 모두 평범한 성적으로 졸업했고 지금은 의류 유통기업에서 중간관리자 직책을 맡고 있다. 서울 외곽의 다소 거친 동네에서 자랐다. 내 체격이 당시엔 오히려 문제였고 한 번 기가 죽으면 끝장이었다. 그래서 나는 결코 물러서지 않았다. 물론 두들겨 맞은 적도 있었지만 대체로 내가 이기는 쪽이었다. 그렇게 버티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는 시비가 붙는 일도 줄어들었다. 운동은 계속했다. 청소년 시절에는 태권도 도장에서 수련했고 대학생 때까지 꾸준히 이어졌다. 그게 나의 유일한 취미였다. 지금은 멈춘 지 10년이 넘었지만 몸에 밴 움직임은 아직도 남아있다. 나는 이서영과 결혼했다. 그녀도 42, 키는 167cm의 날씬한 체형, 단정한 검은 머리와 아름다운 외모를 지녔다. 우리는 대학교 1학년 때 처음 만났다. 그녀는 법학과였고 우리는 몇몇 수업을 함께 들었다. 처음엔 그저 인사만 나누다가 어느새 연인이 되었고 2학년이 되자 관계는 훨씬 깊어졌다. 그녀에게는 처음이었고 나에게도 거의 그랬다. 우리는 졸업까지 함께했고 그해 여름 결혼했다. 나는 서울의 한 은행에 취직했고 서영은 국가고시에 합격해 로스쿨로 진학했다. 그 시절 우리 사이는 좋았다. 생활은 넉넉지 않았지만 안정적이었다. 나는 그녀의 학업을 뒷바라지했고 그녀는 졸업 후 곧바로 강남의 대형 로펌에 입사했다. 그녀는 뛰어난 성적으로 졸업했고 누구보다 야망이 뚜렷했다. 우리는 사무실 근처의 반지하 원룸에서 살았다. 나는 지하철과 자전거로 출퇴근했지만 불편함은 없었다. 차도 없었다. 첫 해는 꽤 힘들었다. 서영은 매주 65시간 이상 일했고 나는 퇴근 후 저녁을 준비하고 집안일을 도맡았다. 수입은 비슷했지만 그녀의 연봉은 매해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었다. 재정적으로는 점점 나아졌지만 정작 부부로서의 삶은 뒤로 밀려났다. 한 달에 두세 번 정도 겨우 함께 잠자리에 들었고 그조차 예전 같지 않았다. 시간이 흐르면서 서영은 점점 더 늦게 퇴근하기 시작했다. 내가 저녁 시간을 아무리 늦춰도 음식은 결국 식기 마련이었다. 그 무렵부터 나는 우리 관계에 대해 자주 생각하게 되었고 특히 그녀에 대해 다시 들여다보게 되었다. 그녀는 집에서 일 이야기를 거의 꺼내지 않았다. 회사에서는 변호사들과 실무진이 함께 대형 인수합병건을 진행 중이었다. 기한이 다가오자 야근은 더 늘었고 주말 출근도 잦아졌다. 어느 금요일 점심시간에 서영을 깜짝 방문해 보기로 했다. 혼자 밥 먹는 걸 싫어하는 걸 알기에 근처에서 간단히 먹자고 하려던 참이었다. 낮 12시쯤 로펌 사무실에 도착했지만 비서가 나를 보고 말없이 멈칫했다. 이서영 변호사님, 오늘 하루 연차 내셨어요? 혹시 법원 가셨나요? 아니요, 정확하진 않지만 팀이 점심 모임을 가졌다고 들었어요. 아마 시세로스 레스토랑에 간 것 같아요. 그녀의 시선이 어딘가 불편해 보였다. 그냥 점심이면 하루를 다 비울 이유는 없을 텐데 오늘은 일찍 들어오겠네요. 내가 말하자 그녀는 고개를 살짝 숙였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 이상 묻지 않고 인사를 남긴 뒤 나는 식당 근처 지하철역 쪽으로 걸었다. 편의점에서 참치김밥을 사 먹으며 거리를 지켜보았다. 1시간쯤 지났을 무렵 서영이 몇몇 사람들과 함께 식당에서 나오는 모습이 보였다.
그녀 곁엔 내가 지역 행사에서 몇 번 본 적 있는 정미경이라는 여성이 있었고 그 외에 남성 셋이 함께였다. 그중 두 사람은 체격이 크고 30대 중후반쯤 되어 보였으며 나머지 한 명은 백발이 섞인 중년의 남자였다. 나는 그가 장 부장, 즉 서영의 부서장이자 파트너일 거라고 짐작했다. 서영은 젊은 두 남자 사이에 서 있었고 그중 한 남자는 진한 눈썹과 짙은 머리카락을, 다른 남자는 연한 갈색 머리에 수염이 있었다. 예전에 회사 워크숍에서 본 듯도 했지만 확실하진 않았다. 나는 길을 건너 그들을 마주보기로 했다. 짙은 머리카락을 가진 남자가 서영의 허리에 팔을 두르고 있었고 놀랍게도 서영은 전혀 저항하지 않았다. 나는 조용히 다가가 그녀의 어깨를 톡 건드렸다. 그녀는 돌아보다가 얼굴이 하얘지며 외쳤다. 준호 씨 여기서 뭐해? 그 남자는 여전히 그녀의 허리를 감싸고 있었고 표정엔 짜증이 묻어났다. 서영은 그제야 한 발 물러섰다. 여보, 여기는 김재훈 변호사예요. 예전에 회사 야유회에서 본 적 있을 거예요. 서영은 얼굴을 붉혔다. 그 순간 주위의 분위기는 얼어붙었고 장 부장이 나서 악수를 청했다. 박준호 씨 맞죠? 야유회 때 야구하시던 분. 나는 그의 손을 잡으며 눈은 김재훈에게서 떼지 않았다. 그는 키가 185cm는 되어 보였고 단단한 체격을 지녔다. 네, 그때 야구를 하긴 했죠. 하지만 평소엔 좀 더 거칠게 합니다. 나는 말끝을 흐리며 시선을 거두지 않았다. 김 변호사, 지금 이 자리에서 정리할까요? 나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아무 말이 없었다. 하지만 장 부장이 빠르게 가로막았다. 박 과장님, 진정하세요. 단지 점심 식사 자리였고 거래 성사 기념으로 소소하게 축하한 겁니다. 김 변호사가 좀 과했던 것 같네요. 서영도 이내 정신을 추스르고 말했다. 준호 씨, 후회할 일 하지 마요. 그냥 들떴던 거예요. 나는 여전히 김재훈을 응시했다. 그도 눈을 피하지 않았다. 그의 주먹은 꽉 쥐어 있었고 몸은 잔뜩 긴장돼 있었다. 나는 오히려 편안했다. 몸싸움, 특히 정당한 싸움은 내가 두려워하는 게 아니었다. 오히려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수염 난 남성이 김재훈을 끌어당겼다. 그는 저항했지만 장 부장이 강하게 말했다. 지금 당장 그만둬. 진수, 데리고 나가. 결국 김재훈은 한 발 물러섰고 나는 그 장면을 차갑게 지켜봤다. 그때쯤엔 이미 주변에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고 있었다. 서영은 나와 동료들 사이로 다가와 몸을 가로막았다. 준호 씨, 오해할 거 없어요. 아무 일도 없었어요. 장 부장이 조용히 말을 보탰다. 서영 씨, 오늘은 그냥 퇴근해요. 남편분이랑 같이 가서 좀 쉬고 내일 다시 시작하면 되죠. 네, 감사합니다, 부장님. 서영은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준호 씨, 잠깐 산책이나 할래요? 나는 짧게 대답했다. 많이 실망했어. 오늘은 체육관에 가야겠네. 우리는 말없이 식당에서 나와 집 쪽으로 걸었다. 흥미롭게도 그녀가 동료들과 함께 걸어 나왔던 방향과 동일했다. 뒤에 남은 네 사람은 다시 식당 쪽으로 돌아갔다. 그 자체가 내게는 무언의 신호처럼 느껴졌다. 서영과 나는 도심을 30분 가까이 걸었다. 말은 거의 없었다. 집에 도착해 물 한 잔씩 마시고 나는 소파에 앉았고 그녀는 식탁 의자에 조용히 앉았다. 방은 좁고 정적만이 흘렀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말해봐. 전부 다. 별일 아니야. 당신이 괜히 오해한 거야. 그냥 그 사람이 팔을 감쌌을 뿐이야. 그 말 문제 있는 거 알아? 당신은 지금 나를 얕잡아 보고 있어. 나는 변호사는 아니지만 바보도 아니야. 거짓말 그만해. 그녀는 입을 다문 채 숨이 점점 가빠졌다. 나는 말을 이었다. 당신 오늘 하루 쉬었잖아. 점심 먹고 나오던 그 시간 다 같이 움직이고 있었어. 그리고 중요한 건 김재훈, 그 남자. 그 사람 나 때릴 뻔했어. 진짜로. 거리 한복판에서 박진수가 말리지 않았으면 싸움 났을 거야. 그건. 서영은 울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흐느낌 없이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우리 팀 정말 열심히 일했어. 그 과정에서 가까워졌고 특히 김재훈과는 잘 맞았어. 프로젝트가 마무리됐고 그는 단둘이 축하하자고 했어.
그래서 나도 수락했어. 혹시 그 사람 이 집에 데려올 생각이었어? 아니, 그는 신라 호텔에 방이 있다고 했어. 다른 셋은? 같은 호텔에 갔지만 다른 방이었어. 김재훈, 결혼했지? 응, 2살 된 아들이 있대. 그녀는 다시 눈물을 삼켰다. 지금까지 둘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어? 아니야, 그런 건 없어. 단지 몇 번 포옹, 입맞춤 정도. 옷은 입고 있었어. 다른 셋은? 자주 있는 일이야? 박진수랑 정미경, 아마 둘이 몰래 만난 적 있는 것 같아. 장 부장님은 그냥 보고 싶어 했던 것뿐이고. 셋 다 유부남, 유부녀 아니야? 맞아. 장 부장님도 그런데 부인은 병환 중이래. 지금까지 나 몰래 바람핀 적 있어? 없어. 그리고 이번 일도 결국 멈췄잖아. 당신이 막았으니까 결국 큰 차이 없어. 나는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은 내 신뢰를 다 무너뜨렸어. 내가 정말로 그와 그렇게까지 갔다면 그건 분명히 달랐을 거야.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잖아. 중요한 건 어디까지 했냐가 아니야. 문제는 그 상황 자체에 놓였다는 거야. 그리고 그런 순간이 다시 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는 거야. 2번 다시 그런 상황 만들지 않을게. 약속할게. 말은 쉽지. 하지만 월요일에 출근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 사람들이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들 궁금해할 거야. 그리고 김재훈, 그 사람은 절대 물러서지 않을 거야. 아이가 있든 말든 오늘 봤잖아. 당신에 대한 감정이 분명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만두는 게 어때? 그럴 순 없어. 우리 생계도 있고 무엇보다 난 지금 일이 좋아. 잘하고 있고 승진도 가능해. 그 마음 이해해. 하지만 나한텐 확신이 필요해. 확실한 눈에 보이는 증거. 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신뢰는 이미 금이 가 있었고 관계를 이어가려면 뭔가 지렛대가 필요했다. 좋아. 이렇게 하자. 당신이 오늘 나한테 말한 모든 걸 글로 써. 하나도 빠짐없이. 그리고 서명해서 나한테 줘. 그걸 왜? 이해했어. 당신은 그걸 가지고 위협할 거구나. 맞아. 나는 그걸 복사해서 관련된 사람들에게도 보낼 거야. 그리고 메모를 붙일 거지. 이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이라고. 그렇게 했다. 서영은 모든 걸 글로 적었다. 자신이 겪은 일, 보고 느낀 다른 동료들의 관계까지 한자도 빼놓지 않고 써내려갔다. 우리는 집 근처 조용한 카페로 갔다. 레드 와인 한 병을 함께 마신 뒤 그녀는 어느 정도 긴장을 풀었다. 그날 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돌아왔다. 몸을 씻고 각자의 방으로 향했다. 말로는 안 했지만 여전히 마음 한켠이 텅 빈 느낌이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그 편지를 복사해 4개의 봉투에 각각 넣었다. 기밀 외부 유출 금지라고 적고 짧은 메모도 함께 담았다. 앞으로 아내와 관련된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또 발생하면 이 서류를 상대 배우자에게 직접 전달하겠습니다. 단, 알려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배우자에게는 전달하지 않겠습니다. 그걸로 그들 사이의 팽팽한 긴장감은 충분히 만들어졌을 것이다. 하지만 그게 내 마음을 편하게 해주진 않았다. 그날은 토요일이었다. 나는 태권도 체육관에 들러 미트 훈련과 샌드백을 치며 남은 분노를 털어냈다. 아니, 어쩌면 그 분노는 이미 다 소진된 상태였는지도 모른다. 나를 눈여겨보던 사람들은 평소보다 훨씬 강하게 타격을 이어가는 걸 느꼈다. 상대 파트너를 찾는 것도 어려웠다. 결국 샌드백이 내 분노를 대신 받아줬다. 그 체육관에는 한나라는 여성이 있었다. 여성으로선 드물게 운동량이 많았고 유연하면서도 강했다. 요즘 무슨 일 있으세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냥 인생이 좀 그렇죠. 나는 짧게 웃으며 넘겼다. 도움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고마워요. 나는 그녀를 잠시 더 바라봤고 그녀도 눈을 피하지 않았다. 그 순간은 짧았지만 묘한 여운이 남았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서영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다. 적어도 겉으로는. 그날 이후 나는 근처 전자기기 전문점에 들러 작은 녹음기를 몇 개 구입했다. 하나는 펜 모양의 초소형 장치로 실제로 글도 쓸 수 있었다. 최대 12시간까지 녹음이 가능했고
음성인식 기능도 있다고 했다. 집에 돌아와 그 펜을 서영의 가방 속에 조심스레 넣었다. 정리되지 않은 가방이라 들킬 위험도 있었지만 다른 방법은 없었다. 녹음된 파일은 원격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또 다른 녹음기는 거실에 뒀다. 침실 문 근처 소파 아래에 숨겨놨고 리모컨으로 켜고 끌 수 있었다. 내가 집에 없을 때는 항상 켜뒀고 집에 있을 땐 꺼두었다. 토요일 저녁 우리는 영화관에 들러 영화를 보고 근처 카페에서 아이스크림을 나눠 먹었다. 그날은 오랜만에 평온한 데이트였고 서로 예민한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다. 일요일도 잔잔했다. 나는 TV로 축구 경기를 봤고 서영은 로맨스 소설을 읽고 있었다. 조용한 저녁을 보내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나는 안심한 듯 했지만 사실 그건 2개의 녹음 장치가 작동 중이라는 사실 덕분이었다. 월요일 아침 우리는 출근 준비를 했다. 나는 전날 준비해둔 봉투를 서영에게 건넸다. 그 안엔 그녀가 자필로 쓴 고백서 복사본이 담겨 있었다. 그녀가 그것을 팀원들에게 전해줄 것이라 확신했다. 왜냐하면 아직 그녀는 나를 사랑하고 있었고 이 방법이 서로에게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나는 자전거를 타고 출근했고 퇴근 후 저녁엔 치킨을 튀겨 놓았다. 저녁 6시쯤 서영이 집에 돌아왔다. 팀원들 반응 어땠어? 그녀는 코트를 벗으며 말했다. 회의실 하나 빌려서 모두 모아두고 전해줬어. 도청 안 되는 방으로. 다들 금요일 일 생각에 불안해했지. 당신이 모든 걸 알아냈고 내가 퇴사를 고민하다가 당신 제안을 따랐다고 했어. 그리고 편지를 건넸어. 처음엔 눈치를 못 채더니 곧 분위기가 싸해졌지. 특히 장 부장님은 바로 눈치채셨고 읽으면서 미소까지 지으셨다? 이건 정말 똑똑하고 노련한 전략이다. 남편분, 우리 회사에 스카우트하고 싶을 정도네. 그 말 듣고 웃음이 나왔어. 나중엔 다들 이해했지만 곧자리로 돌아가더라. 그 팀 오래 못 갈 거야. 내가 팀장이었으면 당장 해체했겠지. 그날 밤 나는 원격으로 업로드된 녹음을 확인했다. 서영이 말한 그대로였다. 하지만 그 이후의 내용은 별 의미 없는 일상 대화뿐이었다. 기대했던 긴장감은 없었다. 하이테크 장비가 다 무슨 소용인가. 서영을 구해낸 것 같았지만 정작 나는 점점 무너지고 있었다. 아내를 계속 감시할 수도 없고 그녀가 앞으로도 충실할 것이라 확신할 수 없었다. 그녀에게 기회는 너무 많았고 그런 성격의 여성들은 유혹에 쉽게 흔들리곤 한다. 강요든 감정적 접근이든 결국 압박이라는 점은 같다. 어쩌면 이번 일을 통해 교훈을 얻었을지도 하지만 아닐 수도 있었다. 약 1달이 지난 어느 날 나는 진지한 대화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서영의 팀은 해체됐고 대부분은 본사에 남았다. 정미경만 타 부서로 옮겼고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가장 걱정하지 않은 사람이었다. 퇴근 후 저녁 식사 전이었다. 나는 와인 2잔을 따라두고 식탁에 앉아 서영을 불렀다. 우리 대화 좀 하자. 그녀는 긴장한 얼굴로 자리에 앉았다. 무슨 일이야? 요즘 분위기 좋았잖아. 그 고백서를 받아도 난 아직 불안해. 솔직히 몇 군데 허점도 있었고. 말해봐. 왜 김재훈과 그랬던 건지 정확히.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솔직히 말할게. 그를 좋아했어. 끌렸고 한 번뿐이니까 들키지 않을 거라 생각했어. 그게 내 오판이었지. 지금은 당신만 사랑하고 함께 있고 싶어. 논리적으로 생각했다면 멈췄어야지. 직장 전체가 알고 있었던 분위기였잖아. 하지만 당신은 그 안에서 계속 갔어. 난 당신이 진심으로 그를 원했다고 생각해. 부정할 수 없어. 가깝게 지내다 보니 감정이 쌓였어. 그게 나쁜 줄 몰랐던 건 아니야. 하지만 프로젝트를 성공시킨 보상처럼 느껴졌고 무너질 줄 몰랐어. 그 시간 동안 나보다 그 사람과 더 오래 있었지. 말 그대로 내 자리를 빼앗긴 거야. 아니야. 당신은 그런 존재 아니야. 그녀는 울먹이며 내게 안기려 했고 나는 천천히 일어섰다. 난 그냥 이 이야기를 해야 했어. 다시 이런 일이 생기면 그땐 끝이야.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알아. 앞으로 더 조심할게. 서영은 조용히 말했다. 위층으로 올라가자. 식사는 나중에. 우리는 위층으로 향했고 한참 뒤에야 식은 저녁을 전자레인지에 데워 나눠 먹었다.
그 주에 나는 서영의 휴대폰에 시스템 내에 숨겨진 앱을 설치했다. 메시지 내용과 통화 목록을 확인할 수 있었고 가끔씩은 거실의 녹음 파일도 재생해 보았다. 3달 동안 아무 일도 없었다. 어느 날 저녁 식사 후 나는 자연스럽게 말을 꺼냈다. 이제 우리도 아이를 가질 때가 된 것 같아. 서영은 놀란 표정으로 말했다. 지금? 나 잘 모르겠어. 내 커리어는? 당신도 언젠가 아이를 원하잖아. 지금이 나중보다 나아. 임신 중에도 일할 수 있고 출산 후엔 잠시 쉬면 돼. 난 도울 수 있어. 내 일은 덜 바쁘고 재택으로 조정도 가능해. 게다가 요즘 주식 거래도 조금씩 하고 있어. 수익이 꽤 괜찮아서 우리도 집을 알아볼 수 있어. 알겠어. 둘 다 마음에 드는 집을 찾는다면 나도 동의할게. 우리는 강 건너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서 좋은 집을 찾았다. 방이 3개 있었고 부엌도 넓고 테라스까지 있는 집이었다. 동네도 조용하고 안전했다. 나는 그 집을 내 명의로 일시불로 구입했다. 서영은 조금 불편해했지만 나는 말했다. 이건 내가 번 돈이고 당신과 우리 아이들을 위한 선물이야. 혹시라도 이혼하게 되더라도 공동재산처럼 처리하면 되니까 걱정 마. 그녀는 결국 수긍했다. 우리는 이사를 했고 서영은 피임을 멈췄다. 3달 후 그녀는 임신했다. 아들, 이름은 지우였다. 서영은 출산 2달 후 다시 회사로 복귀했고 그동안 도와주시는 아주머니 한 분이 와주셨다. 나는 은행에서 일하는 형태를 점차 재택 프리랜서 계약직으로 바꾸었고 다른 은행과 협력 계약을 검토하고 필요 없는 일들을 처리해주는 식으로 일했다. 동시에 주식 거래도 이어갔다. 점점 더 능숙해졌다. 지우가 3살이 되던 해에 서영은 다시 임신했다. 이번엔 쌍둥이였다. 이미 알고 있었던 대로 한 명은 딸, 한 명은 아들이었다. 이름은 하윤과 태호였다. 이번엔 나의 어머니께서 아이들을 돌보러 오셨다. 부모님은 은퇴 후 아산으로 이사하셨고 여행을 자주 다니시느라 오래 머무르진 않으셨다. 서영은 출산 후 단 3주 만에 회사로 복귀했다. 지우는 동생들에게 흥미를 느꼈고 나 역시 아이들을 돌보는 일이 즐거웠다. 나는 은행 일을 완전히 정리하고 금융 M&A 자문사로 독립했다. 대부분의 업무는 집에서 전화와 이메일로 해결했다. 서영은 장부장 은퇴 이후 회사의 파트너 변호사로 승진했다. 새아이는 어느덧 10살과 7살이 되었고 우리도 40 중반이 되었다. 밖으로 보이기엔 꽤 괜찮은 중년 부부였다. 적어도 겉으로는. 서영은 부모님과 그리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다. 시댁은 지방에 살았고 명절이나 여름 휴가 때 일주일 정도 보는 게 전부였다. 그녀의 아버지가 병원으로 쓰러지자 서영은 급히 내려갔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장례를 치르게 되었다. 그녀는 자매 2명이 있었고 어머니 근처에서 살고 있었다. 장례 후 서영은 곧장 회사로 복귀했다. 그때부터 나는 다시 걱정이 들기 시작했다. 서영은 일에 다시 몰입했고 우리는 점점 다시 소원해지는 듯했다. 그녀가 또 누군가에게 끌리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우리에게 생긴 여유 시간은 늘었지만 서로에 대한 열정은 예전 같지 않았다. 우리 부부관계는 평범한 수준이었지만 그 이상의 무언가는 없었다. 서영은 아이들을 사랑했지만 양육은 대부분 내 몫이었다. 그녀는 집에 있을 땐 아이들과 잘 놀아줬고 숙제도 챙겼으며 쌍둥이와 함께 바닥에서 씨름도 했다. 아이들은 엄마를 좋아했다. 하지만 평소에 등하교, 식사, 축구 경기 참석 모두 나의 책임이었다. 나는 코치 역할도 했고 일은 줄어들었지만 태권도 체육관에선 여전히 몇 시간씩 운동했다. 샌드백을 치거나 스파링을 하면 마음이 편해졌다. 때때로 얼굴에 멍이 생기거나 팔에 긁힌 자국이 있었지만 그 또한 내 일상의 일부가 되어 있었다. 그 무렵 서영은 파트너 승진을 기념해 신라 호텔에서 축하 행사를 준비했다. 저녁 식사와 댄스 파티가 함께였고 100명 넘는 인원이 참석했다. 그녀 외에도 2명의 동료가 함께 파트너로 승진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중엔 이미 파트너였던 김재훈도 포함되어 있었다.
1년 전 우리는 김재훈의 집에 저녁 초대를 받은 적이 있었다. 그는 아내와 함께였고 그녀는 매우 세련되고 매력적인 사람이었다. 그들 부부도 세 자녀를 두고 있었다. 이번 파트너 승진 축하 행사에서도 분위기는 화기애애했다. 김재훈과 나는 가볍게 악수하고 인사를 나눴다. 예전처럼 묘한 기싸움 같은 건 없었다. 그 부부 역시 오늘 행사에 참석했다. 서영과 나는 잠시 함께 춤을 추었고 이후 자리에 앉았다. 그때 한 젊은 남성이 다가와 서영에게 춤을 청했다. 준호 씨, 이 사람은 최우빈 변호사예요. 우리 회사에서 함께 일해요. 서영은 그의 손을 자연스럽게 잡고 무대로 걸어 나갔다. 그들이 춤을 추는 동안 김재훈이 내 옆자리에 앉았다. 그 순간 테이블엔 우리 둘뿐이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준호 씨라면 저 친구 잘 지켜볼 것 같아요. 딱 그 한마디였다. 그는 조용히 말을 이었다. 우리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잘 알고 있죠. 그걸 떠올리며 아무 말도 안 하는 것도 무책임하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무대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딱히 부적절해 보이지 않았지만 왠지 익숙한 거리감이었다. 둘이 회사에서 가까운 사이인가요? 매일 함께 일하죠. 서영 변호사가 말한 적 있을 거예요. 기억나는 게 없는데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서영 씨랑 내가 가까워졌을 때도 이런 느낌이었어요. 같이 일하다 보면 그런 일이 생기죠. 지금은 아직 아무 일도 없겠지만 경고 고맙습니다. 절대 다시 그런 일 없을 거예요. 그때 한 번뿐이었어요. 그는 조용히 자리를 떠났다. 서영과 최우빈은 그 후에도 한 곡 더 느린 음악에 맞춰 춤을 췄다. 나는 끝까지 시선을 떼지 않았다. 그는 키가 컸고 수영선수처럼 탄탄한 체격을 지녔다. 모든 동작이 자연스러웠다. 연한 갈색 머리에 푸른빛 도는 눈동자. 그들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증거는 없었다. 단지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한 쌍처럼 보였다는 것. 그게 더 신경 쓰였다. 춤이 끝나고 최우빈은 서영을 자리에 데려다 주었다. 서영은 그에게 자리에 앉으라 권했고 그는 그렇게 했다. 준호 씨, 우빈 변호사랑은 몰로 사건 관련해서 한동안 같이 일했어요. 오늘은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얼마나 일하셨어요? 1년 정도 됐습니다. 원래는 국회 쪽에서 일하려고 서울에 왔는데 몰로 사건이 계속 늘어지면서 회사 쪽에 머무르게 됐어요. 이제 마무리 단계인가요? 서영이 대신 말했다. 이번 달 안에 FCC에 제출해야 해서 막판 조율 중이에요. 아, 그렇군요. 나는 입속으로 하품이 나올 뻔했지만 참았다. 거주지는 어디세요? 성수 쪽에서 자취 중이에요. 출퇴근은 자전거로 해요. 나도 예전엔 자전거로 다녔는데 요즘은 거의 집에서 일하죠. 아, 준호 씨는 은행 자문 업무를 프리랜서로 하고 계세요. 집에서 일하면서 아이들도 챙기고요. 우리 가족엔 딱 맞아요. 좋은 시스템이네요. 우빈이 미소 지었다. 나는 그 미소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다. 하지만 아무런 표정도 드러내지 않았다. 이만 가보겠습니다. 집에 가야 해서요. 누가 기다리고 있나요? 네. 그는 손을 가볍게 흔들고 자리를 떠났다. 나는 서영이 그를 바라보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서영이 내가 바라보고 있다는 걸 느끼며 시선을 내게 돌렸다. 괜찮은 사람이에요. 서영은 약간 방어적인 말투였다. 당신이 그렇다면 믿어볼게. 하지만 왜 그동안 얘기한 적 없었지? 말했던 것 같은데. 이 일 얘기를 잘 안 하게 된 것 같아. 그건 맞는 말이네. 그럼 나랑 한 곡 더 추고 갈까? 그날 밤은 무탈하게 지나갔다. 우리는 다시 춤을 췄고 분위기는 괜찮았다. 집에 돌아와 우리는 오랜만에 조용히 침대에 나란히 누웠다. 나는 생각했다. 혹시 그 역할극을 떠올리면 어떨까? 내가 그 남자인 척하는. 하지만 하지 않았다. 그 다음날 토요일 나는 다시 녹음기를 꺼내 서영의 가방에 살짝 넣었다. 아직도 어딘가 불안한 감정이 완전히 가시지 않았고 특히 아이들까지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관계가 어긋나는 게 두려웠다. 새로 산 휴대폰에 설치된 위치 추적 앱과 통화 기록 확인 기능, 그리고 가방 안의 녹음기. 이 모든 건 단지 마음의 안정을 위한 장치일 뿐이었다. 하지만 상황은 전혀 그런 식으로 흘러가지 않았다. 월요일 저녁 서영이 퇴근한 뒤 나는 노트북을 켜고
녹음 파일을 업로드했다. 그녀가 먼저 잠자리에 든 밤, 나는 이어폰을 끼고 녹음을 들었다. 결과는 예상 밖이었다. 그날 아침, 서영과 최우빈 사이의 대화가 녹음돼 있었다. 왔어요? 들어와요. 금요일 무도회에서 춤췄던 거 정말 즐거웠어요. 고마워요. 준호 씨는 불편해하지 않았을까요? 조금 놀라긴 했어요. 특히 김재훈이 준호 씨와 무슨 얘기를 하는 걸 봐서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에요? 별일 없었잖아요. 전혀 문제될 일은 없었어요. 예전에 나랑 김재훈 사이에 일이 있었거든요. 준호 씨랑 거의 길거리에서 싸울 뻔했어요. 결국 아무 일도 없었지만요. 우린 아직 아무 일도 없잖아요. 아직은요. 준호 씨, 이제 엄청 경계할 거예요. 무슨 생각이 있든 난 내 가족을 위험에 빠뜨리고 싶진 않아요. 그가 알게 된다면 분명히 끝이 날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이길 수는 없어요. 게다가 당신이 돈 벌잖아요. 가정경제의 중심은 당신이니까요. 하하, 글쎄요. 준호도 주식으로 돈을 꽤 벌어요. 12년 전에 우리 집도 현금으로 샀어요. 그러니 괜히 건드리지 마요. 경고해요. 그가 뭘 알아요? 우리가 조심만 하면 되잖아요. 내가 뭘 원하든 그건 아니에요. 이제 일하러 가야 해요. 나는 그 녹음을 들으며 가슴 속에 불쾌감이 차올랐다. 이대로 가면 언젠가는 또 같은 일이 벌어질 것이 분명했다. 김재훈 때처럼 이번에도 점점 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있었다. 나는 스스로에게 질문했다. 이번에도 서영을 지켜줘야 할까? 혹은 이젠 놔줘야 할까? 서서히 이혼이라는 선택지가 눈앞에 드리워졌다. 그녀는 언젠가 다시 선을 넘을 것이다. 이번에는 최우빈일 가능성이 높았고 직장 내 또 다른 인물일 수도 있었다. 나는 이혼 후의 삶을 상상하기 시작했다. 아이들의 양육권은 내가 가져갈 가능성이 높았다. 서영은 일정 시간만 방문하는 조건이 적절했다. 돈은 충분했다. 주식 거래도 여전히 잘 됐고 일부 자산은 이미 해외 계좌로 이전해놨다. 그녀가 뭔가를 찾아낼 수도 있지만 전부는 아닐 것이다. 설령 그녀가 이혼 후 성공하더라도 나는 내 방식대로 충분히 잘 살아갈 수 있었다. 무엇보다 아이들을 지켜야 했다. 서영이 이혼 후 진심으로 아이들을 책임질 수 있을까? 그녀는 친구도 거의 없고 인간관계도 좁았다. 회사 사람들과의 모임은 있었지만 대부분 형식적인 수준이었다. 나는 헬스장에서 몇몇 동료들과 가끔 맥주를 마셨고 지역 부모들과도 아이들 경기장에서 교류가 있었다. 그에 비해 서영은 이웃과도 거의 교류가 없었다. 그녀에게 남는 건 일뿐이었다. 그런 생각이 나를 멈추어 세웠다. 이대로 가게 둘 순 없었다. 아직 그녀를 사랑했기 때문이다. 나는 부모님께 금요일부터 일요일 오후까지 아이들을 맡아달라고 부탁했다. 그동안 나는 녹음 파일과 통화 기록, 메시지를 더 면밀히 검토했다. 얼마나 진행됐는가가 관건이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대화가 남아 있었다. 몰로 사건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었고 그들은 뉴욕에서 마무리 협의를 할 수도 있다고 했다. 중간에 하루쯤 머무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위험하잖아요? 준호가 그걸 알게 되면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그냥 출장이라고 하면 믿어줄까요? 걱정 마요. 조금만 잘 조율하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가 갑자기 같이 가겠다고 하면요? 그럼 그냥 따라가세요. 공연 보러 가자고 해도 그렇게 하세요. 이번 일 마무리되면 둘이서 조용히 축하하고 싶어요. 저도요. 뭔가 방법을 생각해 볼게요. 그냥 시내에서 방을 잡던가 아님 낮에 잠깐 제 쪽으로 오시든가요. 그게 괜찮을 것 같네요. 점심부터 저녁까지 쉴 수 있으면 좋겠네요. 한두 번도 아니고 반복해도 될지도 몰라요. 웃음소리, 그리고 몸이 움직이는 소리,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그만해요. 나 먼저 가요. 내일 봐요.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 그날 저녁 아이들이 2층으로 올라간 후 나는 서영을 부엌 식탁으로 불렀다. 그녀는 긴장된 표정이었다. 서영아, 너랑 우빈 변호사, 그 관계 너무 가까워진 것 같아. 나는 숨을 깊게 내쉬며 말을 이었다. 지금 나는 너를 전혀 믿지 못해. 이번엔 그냥 모든 걸 흘려보내고 결과를 너에게 맡길까도 생각했어. 하지만 아이들을 생각하니 그럴 수 없었어. 그 말을 들은 서영은 복잡한 감정이 얼굴에 얽혀드는 듯했다.
슬픔과 분노가 동시에 떠올랐고 눈물이 맺히려는 얼굴을 애써 일으켜 세웠다. 우빈에게 감정이 있는 건 맞아.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그 감정에 따라 행동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어. 그럼 너 진짜 그렇게 할 생각이었단 말이야? 그럴 준비는 돼 있었어. 그게 우리 사이의 끝이라면 이혼도 감수하려고 했어. 하지만 그 전에 이야기라도 한번 해보고 싶었어. 나 너 사랑하니까 이렇게까지 되기 전에 멈춰보고 싶었어. 그래? 그럼 고맙다. 정말. 나는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다. 이건 전적으로 너 책임이야. 스스로를 통제하든지 아니면 이젠 정말 새로운 인생을 택하든지 선택하기 전에 그 새로운 인생이 어떤 모습일지는 상상해봐야 할 거야. 잠깐의 관계, 가벼운 설렘, 그거 하나 때문에 모든 걸 잃고 싶니? 정말로 이혼할 거야? 그래, 단호하게 말할 수 있어. 의심의 여지 없이. 나는 이혼하고 싶지 않아. 그럼 뭐가 하고 싶은 건데? 그냥 숨 좀 쉬고 싶었어. 조금만 여유가 필요했어. 그게 무슨 뜻이야? 다른 사람과 관계를 갖고도 결혼은 유지하겠다는 말이야? 단 한 번만 경험해 볼 수는 없는 거야? 원한다면 무엇이든 경험해봐. 대신 월요일에 바로 서류 접수할 거고 오늘부터는 거실 소파에서 자. 준호야, 그건 그냥 농담이었어. 진심으로 가정을 망치고 싶은 건 아니야. 농담 아니었잖아. 우리 둘 다 알아. 이젠 내 약속은 하나도 믿지 않아. 계속 감시하면서 사는 것도 지쳤어. 내가 낮에 사무실에서 잠깐 빠져나가는 건 누구도 막을 수 없잖아. 이제 끝났어. 서영은 조용히 말했다. 그럼 아이들은? 아이들과의 시간은 지금처럼 계속 가질 수 있어. 아니, 어쩌면 더 많아질 수도 있겠지. 어차피 너 평소엔 많이 못 보잖아. 그래, 그게 내 진심이라면 따를게. 하지만 이번 한 번만 봐줄 수는 없어? 다음 사건, 다음 기회, 그리고 또 다른 사람, 또 반복될 거야. 이젠 안 돼. 알겠어. 서영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가방을 챙겼고 잠시 후 조용히 문을 닫고 나갔다. 그날 밤 그녀는 근처 모텔에서 하룻밤을 보냈다. 다음 날 아침 서영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출근 준비를 마치고 집을 나섰다. 오전 9시가 조금 지난 시간 최우빈이 그녀 사무실로 들어섰다. 오늘 오후에 시간 어때요? 점심 같이 하고 그 후에 얘기도 좀 하고 싶어요. 괜찮아요. 점심은 당신 집에서요. 정오에. 좋아요. 서영은 짧게 숨을 들이쉬며 말했다. 어제 준호가 날 집에서 내쫓았어요. 호텔에서 잤어요. 내가 그냥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했거든요. 한 번만 경험해보고 싶다고. 그랬더니 갑자기 얼굴이 얼어붙었고 집에서 나가라고 했어요. 그냥 농담이었다고 말했지만 그 사람은 믿지 않았어요. 솔직히 나도 내 말을 믿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이혼할 건가요? 우비는 진지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러고 싶지 않아요. 진심이에요. 하지만 그 사람이 정말 이혼을 원한다면 그땐 어쩔 수 없겠죠. 만약 이혼 사유가 불륜이 된다면 법적으로도 우리 둘 다 불리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난 오늘은 그냥 당신과 함께 있고 싶어요. 오늘 준호는 모를 거예요. 바뀐 걸 수도 있어요. 정오가 되자 두 사람은 사무실 정문에서 만났고 택시를 타고 강 건너 우빈의 집으로 향했다.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서영은 말없이 그의 품에 안겼다. 그녀의 눈빛엔 갈등도 망설임도 없었다. 단지 오래 참고 눌러왔던 감정이 흘러나올 뿐이었다. 그들은 서로를 조심스럽게 바라봤고 마치 오랫동안 쌓인 무언가가 무너지듯 침묵 속에서 다가섰다. 어떤 말도 필요 없었다. 공기 중엔 긴장과 금기 그리고 감정의 흔들림이 어지럽게 섞여 있었다. 잠시 후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정말 괜찮을까요? 우비는 대답 대신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그리고 그 순간 모든 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를 만큼 그들은 침대 옆에 누워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다. 서영 씨, 정말 그만한 가치가 있었나요?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희미하게 웃었다. 응. 남은 시간 두 사람은 방 안에서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 점심도 건너뛰고
오후 내내 조용한 정적 속에서 시간을 보냈다. 오후 6시쯤 우빈이 먼저 일어나 외출 준비를 했다. 서영도 옷을 다시 갖춰 입고 조심스럽게 머리를 정리하고 얼굴을 닦았다. 그녀는 거울 앞에 서서 잠시 자신을 바라보았다. 준호는 이 사실을 알 리 없어. 혹시 바뀌었을지도 몰라.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돌아가자 서영은 택시를 타고 강을 건너 집으로 향했다. 집엔 아무도 없었다. 아이들은 아마 학원이나 활동에 있는 시간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부엌으로 들어가 남겨진 샌드위치를 꺼내 먹었다. 그리고 냉장고에서 맥주 한 병을 꺼내 무심히 한 모금 마셨다. 그날 저녁 서영은 익숙한 집 안을 둘러보았다. 이 집에서의 삶이 끝나간다는 사실이 슬프고 두려웠다. 하지만 그녀는 결심했다. 준호와 제대로 대화해보자고. 그가 오늘 일은 모를 거야. 내가 약속만 잘 지키겠다고 말하면. 그래, 예전 김재훈 일 이후론 아무 일도 없었잖아. 그 일도 사실 실수가 아니었지. 그땐 내가 선택한 거였어. 하지만 너무 오래된 일이야. 저녁 7시 반쯤 준호와 아이들이 집에 돌아왔다. 농구 수업을 마치고 온 아이들은 신나게 오늘 있었던 이야기를 풀어냈다. 준호는 말없이 옆에 앉아 조용히 그녀를 바라봤다. 식사를 마친 후 준호는 아이들을 위층으로 올려보냈다. 왜 여기에 있는 거지, 서영? 그는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난 분명히 말했잖아. 그때 말했던 그 여유. 내가 잘못 생각했어. 지금은 그냥 여기 있고 싶어. 당신이랑 아이들이랑 함께 있고 싶어. 그랬구나. 근데 말이지. 오늘 오후 내가 전화했을 때 넌 어디 있었어? 클라이언트랑 미팅이. 우리 서로 휴대폰 위치 공유 앱 쓰는 거 알잖아. 직장에 없던 너의 위치는 정오부터 몇 시간 동안 최우빈의 집이었어. 그걸 확인했어? 어떻게 안 하겠어. 그런데 지금 와서 넌 다시 돌아오고 싶다고 말하는 거야. 진짜 미안해. 다신 안 그럴게. 나도 왜 그런 짓을 했는지 모르겠어. 됐어. 서영. 이젠 가. 잠깐만 그럼 이것만 말해줘. 오늘 그 일, 그 한 번의 실수가 이 가정과 결혼을 잃을 만큼의 가치가 있었어? 서영은 짧게 멈칫했고 눈을 내리깔며 말했다. 좋았어. 솔직히 즐거웠어. 그 말은 도발적이었다. 하지만 준호는 무표정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곧 이혼 서류 접수할 거야. 다신 여기 오지 마. 짐은 이사 업체 통해서 보낼게. 필요하면 우빈한테 보내든지. 서영은 말없이 떠났다. 그리고 이혼은 생각보다 조용히 마무리되었다. 서영은 재정적으로 독립되어 있었고 위자료나 양육비는 요구하지 않았다. 아이들은 그녀와 2주에 한 번, 일요일에 하루 함께 지냈다. 그 외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서영과 최우빈은 약 한 달 정도 더 만났지만 우빈이 젊은 여성과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면서 멀어졌다. 그녀는 질병에 대한 불안도 있었고 무엇보다 그 관계가 너무 가볍고 반복적이라는 걸 느꼈다. 결국 정리했고 그에 대해 별 감정도 남지 않았다. 이상하게도 서영은 준호와 함께 했을 때의 친밀함이 훨씬 더 깊고 의미 있었음을 느꼈다. 한편 준호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다. 그는 평온하고 성숙한 여성을 만났고 그녀의 이름은 나옴이었다. 초등학교 교사이며 8살 쌍둥이 남매의 엄마였다. 나오미와의 데이트는 잔잔했고 아이들도 서로 잘 어울렸다. 준호는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해졌다. 여행도 함께 다녀왔고 6개월 뒤 그는 정식으로 청혼했다. 그녀는 수락했고 두 가정은 하나가 되었다. 새로운 집은 더 넓었고 수영장과 당구대 그리고 지하엔 그의 취미인 샌드백 공간도 마련되어 있었다. 준호는 서영을 떠난 걸 후회하지 않았다. 그녀는 지나치게 일에 매달리는 사람이었고 자신의 외로움과 갈증을 일과 관계로 채워가며 가족을 멀리했던 여자였다. 하지만 나오미는 달랐다. 그녀는 가족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고 준호 역시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아도 되는 삶을 비로소 누릴 수 있었다. 그 둘은 조용하고 단단한 사랑을 키워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안엔 진짜 가족이 있었다. 어떤 실수는 단 한 번으로 모든 걸 잃게 만들죠. 준호와 서영의 이야기는 단순한 부부의 파탄이 아니라 곁에 있는 사람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하는 순간 배신이 시작된다는 걸 보여줍니다.
서영은 다른 사람을 사랑한 게 아니라 일과 감정의 거리 속에서 스스로 외로움을 채우려 했던 거예요. 결국 준호는 놓아주는 선택을 했고 그 덕분에 진짜 사랑과 평온함을 되찾을 수 있었죠. 사랑은 약속이 아니라 매일 조용히 선택하고 지켜내는 행동이란 걸. 이 이야기가 조용히 말해줍니다. 당신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감동, 잠시 멈춰 생각해보는 계기, 혹은 바쁜 일상 속 따뜻함이 되어 주었다면 저희는 더할 나위 없이 기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댓글, 구독은 이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따뜻한 다리 역할이 되어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평안하시고 행복한 일들로 가득한 나날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